무현 씨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저를 어루만지는 손길도 아주 감미로웠죠. 그의 손끝에서 저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무현 씨는 나의 어깨를 그리고 허리를, 나의 다리까지 천천히 어루만져 주었어요. 늘 모시기만 했던 사람의 품에서 이렇게 안겨있게 되다니 이 황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진숙입니다. 올해 56이죠. 간병이를 접고 처음으로 백수가 된 날 참 서러웠습니다. 10년 전 이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간병인 일로 버텨왔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과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술만 마시면 고함을 지르고 돈은 벌어오지도 않으면서 집안일까지 제대로 안 도와주고 결국 이혼을 했죠.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서울 외곽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김치 몇 포기와 라면 몇 개가 전부예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보지만 결혼한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죠.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는 말만 듣고 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니까 정말 살아있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은 얼굴을 보고 한숨만 나오고 아무도 찾지 않는 핸드폰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나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리면 더욱 쓸쓸해지죠.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같이 간병일을 했던 동료 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수가, 너 지금 일 안 하고 있지? 좋은 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해볼래? 하면서 말이죠. 김 언니가 설명해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할아버지인데 입주해서 건강 체크만 하면 된대. 특별히 힘든 일은 없고 그냥 밥 해주고 말동무 정도만 해주면 돼. 그런데 월급이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까지 간병일을 하면서도 월 200만 원 받기가 힘들었는데 1,000만 원이라니. 언니 정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고 물어봤지만 김 언니는 나도 놀랐는데 그 집 아는 사람이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 한번 가봐 하더군요. 사실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30만 원도 안 남았고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어요. 생존의 끈을 붙잡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죠. 그래, 한번 가보자. 마음을 정하고 김 언니에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한 남자분이었는데 내일 오후 2시에 와보세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이상한 일은 아닐까, 안전한 곳일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기로 했죠. 다음 날 오후 떨리는 마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김 언니가 알려준 주소를 기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아, 그 동네 좋은 곳으로 가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높은 철문과 잘 정돈된 정원, 2층짜리 고급 타운하우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나 같은 사람과는 다른 세계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위축되었죠.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오진숙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곧 철문이 열렸어요. 정원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따라 현관까지 걸어가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집에서 일한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나타났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굉장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얼굴에는 품위가 있었죠. 다만 휠체어를 탄 모습이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무현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목소리는 전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시면서
저를 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거실은 정말 넓고 깔끔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제가 살고 있는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죠. 소파에 앉으면서도 괜히 조심스러웠어요. 장무현 씨가 차를 한 잔 내어주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요.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죠. 병원에서는 완전히 낫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마다 혈류 체크를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저 다리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평상시에는 간단한 식사 준비와 말동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조건으로 일하실 분을 찾으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무현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각자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해요. 저도 간병인을 두는 것보다는 가족 같은 분과 함께 지내고 싶었거든요.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를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바지를 걷어 올리셨어요. 무릎 아래쪽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손으로 만져봐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나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그저 더 나빠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무현 씨의 표정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큰 집에 혼자 살면서 얼마나 쓸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분도 저처럼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내일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녁 짐을 정리하고 장무현 씨 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머물 방은 2층에 있었는데 원룸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풍경도 아름다웠죠.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날 무현 씨가 저를 부르셨어요. 진숙 씨, 이제 다리 좀 봐주세요 하시면서 침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침대에 누우신 후 바지를 걷어 올리시는데 낮에 봤을 때보다 다리가 더 차가워 보였어요.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 마사지만 해주시면 돼요. 혈류가 잘 도는지 체크만 해주시고요. 아마 아무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손을 얹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조심스럽게 장무현 씨의 다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차갑고 근육도 많이 굳어 있었어요. 맥박을 체크해보니까 약하긴 하지만 뛰고 있었죠. 여기는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하고 답하시더군요. 첫날은 그냥 가볍게 만지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일을 오래 했던 경험으로 보니까 이대로 두면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는 제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재활 관련 책들을 빌려왔고 인터넷으로도 마비 환자들의 치료법을 찾아봤어요. 찜질팩을 준비해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간단한 지압도 배워서 해드렸죠. 진숙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무현 씨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다리를 낫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아마도 저 자신도 누군가를 돌보면서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1시간씩 다리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예전보다 따뜻해졌고 근육도 조금 부드러워졌죠.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무현 씨가 글쎄요.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하고 답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낮에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어드리고 비타민도 챙겨드렸죠. 무현 씨도 이렇게 잘 챙겨주시니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무현 씨가 갑자기 아 하고 소리를 내셨어요.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따끔따끔한 느낌이 하시더군요.
저도 놀라서 정말요? 어디서요? 하고 물어봤죠. 여기 발목 쪽에서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에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분이 다시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날부터 무현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진숙 씨 덕분에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다시 감각이 살아나시는 걸 옆에서 보는 게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보람찬 것 같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무현 씨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무현 씨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발목에서 시작된 감각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무릎 아래쪽까지는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죠. 진숙 씨, 오늘은 병원에 좀 가볼까요?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고 장무현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함께 재활의학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몇 달 전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시면서요. 감각 검사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반응을 보였거든요.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무현 씨는 이분이 매일 마사지와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계세요. 하고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이대로 계속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고 격려해 줬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무현 씨는 진숙 씨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현상 유지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 운동 방법을 더 자세히 공부해서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리를 움직여드렸지만 점점 무현 씨가 스스로 힘을 주실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무현 씨가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혈이 도는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다리를 만져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식사 준비도 더욱 신경 써서 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생강차를 끓여드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메뉴를 짰죠. 낮에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함께 산책했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예뻤는데 무현 씨가 이렇게 정원을 제대로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진숙 씨와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새로워 보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때로는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현 씨가 젊었을 때 사업 이야기나 자식들이 어렸을 때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죠. 서로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숙 씨,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요. 하고 무현 씨가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역시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마사지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무현 씨가 잠깐만요.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침대 끝에 다리를 내리시면서 천천히 일어서려고 했어요.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하고 말렸지만 무현 씨는 괜찮아요. 느낌이 와요.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발, 두 발씩 천천히 내딛기 시작하셨어요. 아, 느껴져요. 바닥이 느껴져요. 하고 무현 씨가 소리쳤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감각이 없었던 다리로 걷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무현 씨를 부축했습니다. 둘이서 얼싸안고 축하의 눈물을 흘렸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하고 저도 울면서 말했죠. 그날 밤 무현 씨는 진숙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저 역시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무현 씨가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회복은 의학적으로도 보기 드문 케이스라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고 하셨거든요. 보호자 명단에 제 이름을 적어주셔서 저는 당당히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현 씨도 진숙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이분이 제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하고 간호사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입원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3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둘과 여자 1명이었는데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무현 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셨다고요? 하고 인사는 했지만 시선은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큰아들이 저 여자가 누구예요?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무현 씨가 진숙 씨라고 우리 집에서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야. 하고 소개해 주셨죠. 가사도우미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큰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1,000만 원이라던데 정말인가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의심과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꽃뱀 아니야? 하고 둘째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큰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언제부터 우리 집에 계셨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 하고 설명했지만 자녀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걸 가사도우미가 고쳤다고요? 큰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혼자 사시는 아버지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아니죠?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무현 씨의 재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다니요.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고 조용히 말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유산 분쟁이 생기기 전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하고 서로 속삭이더군요. 그때 무현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이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주셨는지 알기나 해.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지금 걷지도 못했을 거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도 아버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고 큰아들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잠깐 나가 있겠습니다.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병실로 돌아갔을 때 자녀들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무현 씨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어요. 진숙 씨 미안해요. 애들이 예의 없이 굴어서 하고 사과하시더군요.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실 만해요.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그날 밤 무현 씨는 자식들한테 실망했어. 정작 나를 돌봐준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서 의심부터 하다니. 하고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면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진심까지 의심받는 것은 정말 서러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무현 씨를 정성껏 돌보면서 진짜 가족처럼 여겼는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자녀들이 왔다 간 그날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현 씨는 예전처럼 대해주셨지만 저는 어딘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이 집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오후 자녀들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들이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와서 더욱 진지해 보였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버지,
우리가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이 상황이 좀 이상해요. 큰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나중에 유산 상속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현 씨가 화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야. 그리고 진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내가 더 잘 알아.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혹시 판단력이 하고 둘째 아들이 말하려다가 무현 씨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면서 잠깐만요. 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저 떠날게요. 괜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무현 씨께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무현 씨가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으며 진숙 씨,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하시면서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이 뭐라 해도 저는 진숙 씨가 있어서 살아있는 걸 느껴요. 당신 때문에 나도 뭔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자녀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무현 씨는 계속 말했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견디고만 있었을 거야. 기적을 만들어준 사람을 왜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큰딸이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고 말했지만 무현 씨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위해 줬어?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걱정한다고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무현 씨의 손을 살며시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 간에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자 장무현 씨가 제 손을 다시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정숙 씨의 아픈 곳을 만져줄 차례예요. 당신도 혼자 살면서 외로웠잖아요. 나도 그 마음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현 씨를 일방적으로 돌봐드리기만 했는데 이분도 저를 걱정해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당신이 나를 살게 해줬어요. 이제는 내가 자네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요. 같이 있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부탁하시더군요. 자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자녀분들이 계속 반대하시면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할 겁니다. 하고 무현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큰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장무현 씨가 그렇게 하자. 하지만 진숙 씨를 의심하는 건 그만해. 하고 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자녀들이 돌아간 후 무현 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숙 씨, 고마워요. 떠나지 않기로 해줘서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저 역시 여기가 집 같아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자녀들과의 갈등이 정리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무현 씨는 공식적으로 간병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하고 물어봤죠. 아니에요, 진숙 씨. 이제는 계약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 곁에 있어 달라는 뜻이에요. 그날 저녁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무현 씨가 마음을 털어놨어요. 진숙 씨, 저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사랑이든 우정이든 상관없어요. 그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 온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가 되고 밤에 잠들 때도 내일이 기다려져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저 역시 그래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회장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여기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회장님을 돌보면서 제 존재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무현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진숙 씨,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저를 돌봐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남편과 살 때도 항상 제가 일방적으로 돌봐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관계는 처음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물론이에요. 당신이 제 다리를 낫게 해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당신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무현 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늘 곁에는 있었지만 이렇게 품에 안고 함께 잠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무현 씨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저를 어루만지는 손길도 아주 감미로웠죠. 그의 손끝에서 저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무현 씨는 나의 어깨를 그리고 허리를 나의 다리까지 천천히 어루만져 주었어요. 잊을 수 없는 첫날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어루만져 줄게요. 다음 날 무현 씨 품에 일어난 저는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현 씨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어요. 디스크 때문에 아팠던 허리도 조심스레 주물러 주었죠. 그동안 쌓인 피로와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진숙 씨.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고 위로해주는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회장님도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는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진숙 씨, 앞으로는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무현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집안일도 같이 해요. 당신만 고생시킬 수는 없죠. 나도 이제 건강하다고요. 하면서 설거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웠어요. 점심을 먹은 후 정원을 함께 산책하면서 진숙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없어도 서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나이 들어서 만난 인연이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하고 무현 씨가 웃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무현 씨가 진숙 씨, 제가 유언장을 다시 정리해야겠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두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하고 말했지만 무현 씨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자식들도 안심할 수 있고요. 그 배려에 저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지막한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늦은 나이에 찾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